1979년 10월 26일 서울의 하늘은 평소보다 낮았다. 가을의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한나라의 시간이 멈췄다. 그 총성은 단지 한 사람의 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권력은 흔들렸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역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 사건을 12.16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날짜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균열이자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신념이 부딪힌 밤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날의 총성과 그 이후의 침묵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남긴 상처와 질문을 다시 마주한다. 1979년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의 통치는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이끌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눈부신 성취. 그러나 그 그림체는 억압과 침묵, 그리고 공포가 있었다. 유신 체제 아래 언론은 침묵했고 국민은 감시당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비판은 죄가 되었다. 그해 봄, 대학가는 이미 뜨거웠다. 학생들은 교정마다 모여들어 외쳤다. 자유를 달라. 유신을 철폐하라. 정부는 그들을 불순분자라 불렀다. 그리고 최루탄과 곤봉으로 답했다. 그러나 억눌린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단순한 지역적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첫 순간이었다. 거리에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학생들과 노동자, 상인들이 함께 행진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시위는 유신 정권의 근본을 흔들었다. 박정희는 불안했다. 그는 오랜 충신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불러 말했다. 이건 단순한 소요가 아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김재규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을 믿지 않는다. 국민은 대통령을 두려워한다. 그 사이에서 균열은 점점 깊어졌다. 대통령 곁에는 또 한 사람, 경호실장 차지철이 있었다. 그는 단호했고 충성스러웠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권위입니다. 자유보다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 말은 박정희의 생각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김재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권위가 두려움이 되면 국민은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커졌다. 청와대 회의실에서는 늘 긴장이 흘렀다. 최규하 총리는 민심을 수습하자고 건의했지만 박정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심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한마디는 그가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10월 중순 박정희는 부산과 마산의 사태를 강경하게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시위대는 체포되었고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김재규는 점점 결심을 굳혀갔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곁에서 민심을 전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충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양심으로 싸워야 한다.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 흔들림의 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잠시 그쳤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께서는 조용한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회식 자리였다. 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18년의 권력과 충성, 그리고 균열이 함께 앉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 신재호. 단 4사람만의 저녁 식사였다. 식탁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올랐다. 대통령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차지철은 긴장된 듯 잔을 들었다. 각하, 부산과 마산의 사태는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 조심스러운 보고였다. 박정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불안은 금세 사라질 거야. 국민은 늘 강한 리더를 원하지. 그 말에 차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럴수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재규는 조용히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국민은 적이 아닙니다. 억압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멈췄다. 차지철은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 부장, 지금은 이상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단단했다. 김 부장은 요즘 너무 감정적이야. 정치는 냉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 한마디에 김재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18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 세월 속에서 그는 충성했고 명령에 따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충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 자신이 듣고 있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그 누구도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 대화는 짧았고 공기에는 무언의 긴장이 감돌았다. 잠시 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음악이나 듣지. 그는 안쪽 방으로 이동했다. 그를 따라 차지철과 김재규가 함께 들어갔다. 그 방은 늘 대통령이 사용하던 작은 응접실이었다. 낡은 소파와 라디오, 그리고 한쪽에 놓인 술병. 박정희는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이 나라를 세웠지.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외로웠다. 김재규는 천천히 말했다. 각하, 나라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는 잔을 내려놓았다. 쉬는 건 사치야. 나는 멈출 수 없어. 그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 단호함 속에서 김재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억이 교차했다. 함께했던 시간, 명령에 따르던 날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거리.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박정희는 다시 잔을 들었다. 그의 옆에서 차지철이 말했다. 김 부장, 이런 시기에 약한 말은 금물입니다. 국민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 말에 김재규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각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건 결단이다. 박정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잔이 반쯤 비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짧은 정적.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무겁고 모든 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창밖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식당 안에는 아직 식지 않은 와인의 향이 남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차지철은 긴장된 눈빛으로 방을 지켰고 김재규는 조용히 문 옆에 서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지 못했다. 김재규의 마음속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반란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의 손은 차분했지만 가슴은 조용히 요동쳤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천천히 손을 옮겼다. 총이 손끝에 닿았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결심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각하. 박정희가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나 김 부장. 짧은 대답, 그리고 짧은 침묵.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탄환이 공기를 갈랐다. 짧고 냉정한 소리.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 멈췄다. 차지철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김 부장, 당신.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붉은 와인이 흩어졌다. 피와 와인이 섞이며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색이 번져갔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김재규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달려갔다. 각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박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겼고 입계는 아무 말도 남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김재규는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역사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그 명령의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건물의 벽을 스쳤고 그 아래로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었다. 곧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문을 열었고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무정이를 잡았고 누군가는 말을 잃었다. 대통령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서울의 밤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산 중앙정보부, 청와대, 국방부 모든 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밤은 깊어갔고 궁정동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자유의 시작이라 믿었고 또 누군가는 파멸의 서막이라 여겼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권력은 무너졌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 밤 10시. 궁정동의 정성이 멈춘 지 1시간 남짓. 그러나 서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각하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는 이어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 시각 남산의 중앙정보부 본부. 김재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갔다. 주변의 부하들은 두려워했다.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부장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김채규는 짧게 대답했다. 혁명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가 말한 혁명은 이미 세상의 언어와 달랐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안도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만든 균열의 무게만이 남아 있었다. 청와대는 혼란에 빠졌다. 박정희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국방부는 즉시 군을 비상 대기시켰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청와대 지하 벙커로 불려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통령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정희는 의식이 없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그의 맥박은 다시 뛰지 않았다. 밤 10시 45분, 박정희 대통령 사망. 그 한 문장은 너무 짧았고 그러나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 보고를 받은 군 지휘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반란이다. 또 누군가는 말했다. 체제의 붕괴다. 모두가 두려웠다. 그리고 모두가 권력을 지키려 했다. 남산의 중앙정보부는 곧 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계엄사령부는 김재규의 체포를 명령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시각 청와대 안에서는 다른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박정희 없는 회의. 비어있는 자리 앞에 앉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최규하는 천천히 말했다. 국민에게 알립시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다. 그 종이 위에는 단 5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 문장을 세상에 내보내는데 그들은 몇 시간을 더 고민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군은 점점 통제권을 강화했고 언론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남산에서 체포된 김재규는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군 차량에 실려 나갔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밤은 그를 삼켰다. 새벽 3시. 청와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비서관들은 분주히 오가며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침묵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박정희모의 시신은 국군 서울병원을 거쳐 청와대로 옮겨졌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복잡했다. 충성, 배신, 두려움, 공허. 모든 감정이 한자리에 얽혀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분은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는 그분을 삼켰다. 새벽 4시. 라디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방송은 중단되었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깨어 있었다. 그날의 공백은 곧 또 다른 권력을 불러들였다. 10월 26일의 밤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1979년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박정희의 장례가 끝난 뒤 도시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거리에서는 아직도 누군가 속삭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는 반역자로 불렸다. 그리고 곧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금기가 되었다. 신문은 그를 역사의 배신자라 불렀고 라디오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정에서의 그는 달랐다. 억울함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역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검찰은 그를 국가 반역죄로 기소했다. 대통령을 향한 총탄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나 김재규의 변호인은 맞섰다. 그의 행위는 반역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기자들의 팽긋은 떨렸고 방청석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미워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인간 박정희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더 이상 나라를 살릴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답처럼. 그날의 증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균열이 있었다. 충성과 양심, 권력과 인간 사이의 갈등. 김재규는 자신이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다. 그건 나의 판단이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씁쓸한 체념이 숨어 있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조차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법정을 뒤흔들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다. 그의 가족은 법정 구석에서 손을 맞잡았다. 누구도 소리내 울지 못했다. 그저 침묵으로만 슬픔을 견뎠다. 1980년 1월 항소심이 열렸다.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사형 확정.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부장이라는 직함도 붙지 않았다. 그의 봄, 그는 교도소 안에서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독재를 멈추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독재가 태어나고 있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거리에는 군용 트럭이 다시 오가고 사람들의 입은 다시 닫혀 있었다. 5월, 광주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김재규는 신문을 읽으며 속삭였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의 마지막 면회 날, 그는 변호인에게 말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의 법은 나를 단죄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법은 다를 것이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서울 구치소의 문이 열렸다. 그는 담담히 걸어 나왔다. 이제 나는 역사의 법정으로 간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형장의 바람은 차가웠다. 그의 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질문은 남았다. 그는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 그의 총성이 멈춘 지 오래지만 그날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0년의 봄은 차가웠다. 겨울이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얼음이 남아 있었다. 박정희가 떠난 자리는 너무 컸고 그 자리를 메우려는 힘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 공백 속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했다. 그들은 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세웠고 다시 군의 발자국이 서울 거리를 채웠다. 김재규가 총으로 멈추려 했던 체제는 형태만 바뀌어 다시 돌아왔다. 그의 결단은 결국 새로운 권력의 서막이 되었다. 광주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던 그해 5월, 누군가는 그를 생각했다. 그는 이걸 막으려 했던 게 아닐까. 그러나 그 질문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였다. 그의 이야기는 사라졌고 그의 행위는 반역으로 기록되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 한 줄 뒤에는 수많은 인간의 감정과 두려움과 양심의 흔적이 있었지만 역사는 그것을 적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체제의 균열 속에서 한 시대를 멈추려 했던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 그의 총성은 한 사람의 생을 멈췄지만 그날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바꾸었다. 박정희가 세운 산업화의 토대는 그 이후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러나 그가 남긴 통제의 기억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그의 리더십은 누군가에게는 영웅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기억이었다. 역사는 언제나 한쪽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재규 또한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그를 악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양심이라 불렀다. 그의 삶은 두 극단의 평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의 총성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그 길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결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의 판단이 정당했는지는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많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유는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가? 1979년의 그날 밤, 한 사람은 결단했고 한 사람은 쓰러졌다. 그리고 한 나라는 그 균열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총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메아리는 여전히 이 땅의 정치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10.26의 진짜 유산이다.